안녕하세요. 예인건축연구소 대표 이효진입니다.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라이프 콘서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는데요. 저 또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라이프 콘서트에 강연자로 설 수 있게 돼서 무척 영광입니다. 저는 저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죠? 그리고 앞부분에 계신 분들은 좀 알겠지만 뒷부분에 계신 분들은 제 얼굴이 잘 안 보이셔서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얼굴에 3도 화상을 입은 3급 장애인입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는 여러분 못지않게 참 예쁘고 그렇게 귀엽게 태어난 아이였는데, 제가 태어난 지 18개월이 됐을 때 아빠 옆에서 자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깨서 문을 열었는데, 저희 시골집의 구조가 문을 열면 연탄 아궁이가 바로 있었어요. 근데 연탄 아궁이에서는 주전자에서 물이 끓고 있었고, 저는 거꾸로 거기로 떨어지면서 얼굴과 왼손에 3도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불행한 인생이죠. 그 순간 죽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 평생에 가장 많이 했던 고백 중에 하나인데요. 떨어지는 그 순간 차라리 거기서 죽었으면,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고 어린 시절을 보냈었는데요. 제가 당시에 의사 선생님은 이미 화상이 너무 심해서 살 가망이 전혀 없다, 그러고 방치가 된 상태에서 저는 치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얼굴에 더 심한 흉터와 상처가 남게 되었고요. 그 얼굴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정상적인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너무 힘들잖아요. 저에게는 남들이 가진 고통과 슬픔에 어떻게 보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100배, 1000배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제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고, 어떤 생일 파티나 이런 자리가 있으면 항상 제 마음 가운데 나는 정말 태어난 나를 저주한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왜 나는 이 땅에 태어나서 이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까. 어떻게 보면 이 콘서트 자체가 자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콘서트이고, 저는 그 자살을 생각하는 마음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저의 그 30년 넘게, 저는 그 30년 가까이 그 고통의 터널을 지나왔는데요. 물론 30년이 지나고 제 인생의 후반기, 불과 제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사람들에게 어떤 희망을 전하는 전도사가 된 것은 불과 몇 년 되지 않는데요. 그 전까지 그렇게 암울했던 시절을 보내고, 특히 초등학교가 되면, 초등학생이 되면서, 그 전에는 어떻게 보면 가족의 보호 아래 있다가 첫 사회로 출발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초등학생이라는 곳인데, 그곳에서 남자아이들이 너무 심하게 놀리기 시작했고, 친구들은 그 당시에 V라는 영화를 보고 저를 향해서 너는 파충류야, 괴물이야, 그런 말들을 너무 수도 없이 많이 들었고요. 뿐만 아니라 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선생님이 좀 저를 보호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서, 선생님, 누구누구가 저를 너무 심하게 놀리는데 제가 너무 힘들어요. 저를 좀 보호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고, 저는 그냥 어린 마음에 선생님이 어느 정도는 그 아이들에게 야단을 치거나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을 좀 기대했는데, 선생님이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으셨고 그 아이들은 여전히 저를 놀렸고, 그런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는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을 향한 또 미움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평생에 어떤 사람을 향해 존경하는 마음을 갖기가 참 어려웠어요.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또 더 불행한 것은 중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의 권유로 무료 화상 수술이라는 전단지를 선생님께서 보시고 여기 가서 수술 한번 받아보라고 부르셨어요. 그것이 서울에 있는 굉장히 큰 병원이었고, 저는 그곳에서 수술 받으면 친구들과 같아지겠구나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의사 선생님은 3시간 정도면, 수술 시간은 3시간 정도이고 수술하면 아주 많이 좋아질 것이다. 왜 여태까지 수술을 안 했냐. 오히려 저희를 나무랐고 저희 부모님들 막 야단을 치셨어요. 왜 애를 이렇게 방치해뒀냐.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까지는 얼마나 자신이 있었으면 저렇게 얘기하실까. 그래서 수술 동의서에 사인하고 바로 수술을 들어갔는데 저는 12시간 가까이 수술실에서 나오지 않았고 수술 얼굴에 이제 붕대가 감겨져 있고 제 다친 왼손과 붕대를 이제 하고 일주일 이상을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요. 저는 붕대를 풀었을 때 너무나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 나도 이제 친구들처럼 마음껏 웃을 수 있고 더 이상 친구들이 나를 놀리지 않겠구나. 그런 희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제가 붕대를 풀었을 때 어떻게 보면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정말 직면하고 싶지 않았던 시간인데요. 붕대를 풀었을 때 제 얼굴에는 흉터 자국이 더 많아져 있었고 수술 자국이 얼굴에 온 곳을 다 거의 피부를 덮을 정도였고 더구나 피부 이식 수술을 하면서 흉터가 없는 곳에까지 흉터가 생기고 저는 그곳에서 내가 실험 대상이 됐다라는 것을 알았고 그 사실에 너무 큰 충격을 받은 저는 의사들을 향한 복수심과 복수의 칼을 품기 시작하는데요. 그때가 중학교 2학년이었고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의사가 돼서 저 의사들에게 복수를 해야겠다. 어떻게든 나를 이렇게 만든 의사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독하게 마음 먹고 의대를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데요. 근데 참 그 불행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 불행이 참 끊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고 정말 성적이 많이 좋아져서 이제 의대 진학을 앞두고 고2가 됐는데 갑자기 정부에서 입시 제도를 수능 제도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제가 학력고사, 여기서 학력고사 보신 분들도 좀 꽤 있으실 것 같은데 학력고사를 볼 때는 성적이 잘 나왔는데 수능을 보면서 절반으로 성적이 떨어지면서 결국은 저는 의대를 포기하게 되고 제가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할 수 있는 그런 대학을 진학하게 되는데요. 아까 그 앞서 그 봄에 자살을 많이 한다라는 그 얘기가 저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정말 알 것 같은데요. 제가 대학을 들어가고 여대를 들어갔는데 그 여대 교정의 아름다운 캠퍼스에서 그 친구들의 정말 20대 초반의 여대생들은 정말 너무 아름답잖아요. 꾸미지 않아도 아름답고 그 자체가 빛나는데 그 너무나 아름답게 봄 햇살처럼 빛나는 친구들의 얼굴을 보는 것이 저에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고등학교 시절에는 다들 공부라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갔지만 이미 그 목표를 이루고 나서 또 새로운 목표, 여대생이라면 공부를 해서 취업을 하고 또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하는 꿈을 가지고 있는데 저에게는 결혼도 취업도 어떤 꿈도 이룰 수 없는 너무나 암울한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저는 결국은 자살이라는 것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그 시간 제 상태가 너무 저는 그게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우리는 숨을 쉬는 게 너무나 쉽죠. 숨 쉬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것인데 제가 그 당시에 그 마음의 고통과 슬픔이 너무 컸기 때문에 숨을 정상적으로 쉬지 못하고 숨을 이렇게 헉헉거리면서 쉬게 되었는데 그것이 곧 그 어떤 우울증 플러스 공황 장애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요. 그 마음의 상태가 되니까 제 마음 가운데 죽어야겠구나,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겠구나라는 그 마음을 갖게 되었고요. 저는 세상에 대한 어떤 미련도 없었어요. 단 하루도 이 세상에서 숨을 쉬고 싶지 않았고 그냥 나는 단 하루도 더 이상 세상을 보고 싶지 않은 것이 저의 유일한 목표였는데 어쩌면 우리나라가 세계 자살률 1위라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많은 청소년들과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선택하는데 저는 그 사람들에게 감히 정말 힘을 내라고 말하기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이미 너무 힘을 낼 수 없는 지경에까지 갔기 때문인데요. 물론 여러 가지 사람들마다 그 상황이 다 다르고 처한 환경이 다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될 가치가 없다라는 그 무가치함과 열등감, 그리고 내가 없어져야 이 세상이 더 왠지 아름다울 것 같은 그런
불행한 생각 가운데 저는 자살을 선택하고 결국 수면제 100알 가까이를 모아서 미련도 없이 저는 수면제를 먹고 죽음을 기다리는 그 시간, 저에게 있어서 죽음을 기다리는 수면제를 먹고 잠들기까지의 그 짧은 시간 가운데 떠오르는 한 분이 계셨어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저희 엄마인데요. 어렸을 때부터 저에게 효진아, 내려다보고 살아라. 너보다 힘든 사람이 많다. 그리고 저희 엄마가 저에게 참 큰 사랑을 주셨는데요. 엄마 생각이 그 순간 났었는데 엄마 생각은 정말 너무나, 엄마를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팠지만 제가 단 하루도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고 살아가야 될 목적이 없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가족을 제외한 그 누구에게서도 제가 따뜻한 사랑과 위로와 특히 사회의 권위자들, 의사, 선생님들, 그런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전 어떤 그런 저 자신을 죽임으로써 어떻게 보면 그 우울한 마음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자신을 죽이거나 혹은 살인으로 이어지죠. 그 마음의 상태가 너무 고통스러울 경우. 그래서 저는 정말 죽고 싶었지만 그 시간 저는 다시 살 수밖에 없었는데요. 동생이 발견하면서 위세척을 하면서 살아났어요. 근데 제가 병원에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렇게 아침이 오지 말았으면 하고 바랬던 저에게 결국 아침이 오고야 말았고, 저는 그 당시에 어떤 하나님을 믿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렇게 잔인하십니까? 당신은 나에게 왜 이렇게 잔인하십니까? 그렇게 고백했었어요. 왜 나를 죽지도 못하게 하느냐고. 그렇게 이 땅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좀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저는 살았고 또 저에게 저의 생명을 살리는 저희 엄마의 한마디 말씀이 있었는데요. 효진아, 여태까지 잘 견뎠는데 왜 그러니? 너가 죽으면 엄마도 죽는다라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엄마의 그 한마디가 제 생명을 살렸어요. 내 생명이 엄마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고 나의 죽음이 곧 엄마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저는 다시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고 독하게 공부를 하고 다시 이제 취업의 문을 두드리는데 저처럼 얼굴에 그 화상을 입은, 정말 얼굴에 저는 100% 화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면 장애 상급인데, 그런 사람이 이 세상의 취업의 문을 두드리는 것은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0군데 넘게 취업을 봤는데, 면접을 봤는데 다 떨어지고 결국은 대학원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대학원에 가서도 정말 독하게 공부하고 정말 이 사회에서 최소한 내가 취업은 해서 먹고 살 수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감사하게도 대학원을 진학하게 되었는데요. 대학원을 진학하고 감사하게도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 이제 취업을 하게 돼서 내 인생이 가장 취업도 할 수 없고 결혼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좌절감이 어떻게 보면은 취업을 함으로써 나도 이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었구나라는 그 기쁨이 있었는데, 그 기쁨도 오래가지 않았던 것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저희 엄마, 친구들이 놀리고 집으로 돌아가면 항상 저를 안아주시면서 저를 웃게 만드셨던 저희 엄마인데요. 저희 엄마도 마음속으로는 울고 계셨겠지만 너무나 낙담해하고 절망해 있는 저에게 항상 개구먼처럼 저를 항상 웃기셨는데요. 그렇게 저를 사랑하시고 아낌없이 사랑하시고 위로했던, 내가 어떻게 보면 저에게 있어 유일한 친구이고 하나님 이상으로 사랑했던 저희 엄마가 제가 28살이 되던 그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엄마의 한마디, 너가 죽으면 엄마가 죽는다 라는 그 한마디가 나를 살렸는데, 엄마의 죽음과 동시에 저는 또 다시 자살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될 유일한 이유인 엄마가 없어졌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시간 엄마를 무덤에 묻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나 엄마를 따라가야겠다라는 그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제가 죽음을 생각하는 그 시간, 저희 엄마는 제가 화상을 입고 그 화상 입은 딸을 매일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큰 죄책감과 슬픔 가운데 있으셨을까요? 근데 저희 엄마는 그 마음의 슬픔과 고통을 어떻게 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시게 됐고, 교회를 다니면서 엄마는 많은 위로를 받으셨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교회 사모님께서 이제 저에게 오셔서 그러시더라고요. 효진 자매, 엄마의 마지막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금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토요일 날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요. 우리 딸 효진이가 교회를 다녔으면 좋겠다라는 그 기도 제목을 나누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엄마의 마지막 유언을 지켜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저는 그냥 그 엄마의 유언, 그 청개구리처럼 엄마가 죽고 나서야 그 마음을 깨닫고는 엄마의 소원이고 유언이라고 생각하고 자살을 포기하고 교회를 다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엄마가 다니시던, 엄마가 믿었던 그분을 나도 믿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제 인생은 정말 절망이고 고통이고 눈물이고 슬픔이고, 저는 그 28년의 시간, 엄마가 돌아가시기까지의 28년의 시간을 되돌아볼 때 제 삶 가운데 단 한 번도 진심으로 기뻤던 적이 없었고, 내가 사람들과 함께 웃었던 것은 거의 다 어떻게 보면 거짓이고 가면이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데요. 제가 겉으로는 웃고 있으나 속으로는 울고 있었고, 잠잘 때마다 그렇게 많은 눈물들을 흘리고 베개를 적셨던 그 28년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의 유언을 따라 교회를 다니면서 제 삶은 180도 바뀌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저희 엄마가 한 알의 미랄이 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열매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저희 엄마가 한 알의 미랄이 되셨고, 그 생명이 땅에 묻혀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저는 그 생명이 저에게 전해졌다고 생각하는데요. 엄마가 전해준 그 생명, 그것이 저에게 전달됐고, 저는 그때부터 제 마음이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는, 엄마가 없는 이 세상 가운데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힘과 위로를 받기 시작했는데요. 그때부터 제 입술의 고백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항상 저의 없는 것을 바라보았죠. 아름다운 얼굴을 잃어버린, 그리고 불편한 왼손, 반팔을 입기도 너무 불편하고, 더운 여름에 특히 너무 불편하고, 왜 하필 나여야만 했을까? 왜 제 없는 것을 바라보니까 계속 불평과 원망과 그런 생각들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진 것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잃어버린 것은 화상 얼굴, 예쁜 얼굴을 잃어버렸지만 그것 외에도 저에게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연탄아궁이에 떨어지면서 얼굴은 다쳤지만 두 눈을 잃지 않았던 것을 감사하기 시작했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음이 정말 가장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것과 내가 말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기 시작했고, 정말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분들도 있고 마음껏 하고 싶어도 장애가 있어서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장애 상급이지만 손발이 자유하고 그 어떤 것이든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감히 정말 그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너무 감사합니다. 나에게 난 얼굴을 잃었지만 그 잃어버린 것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가진 것을 더 감사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럴 때쯤에 저는 이제 인테리어 디자이너 회사로서 이제 신입을
직업을 거쳐서 대리까지 올라가고 나서 하나의 꿈을 꾸기 시작하는데요. 저는 인테리어 디자이너로서 이제 여러분도 직장 다니는 분들도 계시고 하신데 직장 상사에게 굉장히 그 호되게 훈련을 받았었어요. 그 당시에 호랑이 실장님 밑에서 호되게 훈련을 받으면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일하는 것보다는 내가 나가서 회사를 차려서 사장님이 되면 좋겠다라는 하나의 꿈을 꾸기 시작하는데요. 저는 꿈꾸지 않는 사람들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꿈을 꾸지 않으면 우리는 전진할 수도 없고 우리가 전진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후퇴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사장님이 인테리어 회사의 사장님의 꿈을 꾸기 시작하면서 제 남동생한테 누나가 앞으로 인테리어 회사의 사장님이 되고 싶은데 너가 좀 같이 기도 좀 해줘야겠다. 그래서 지금부터 누나를 사장님이라고 좀 불러줘라고 제가 동생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동생이 저에게 사장님이라고 이제 종종 불러주었고 제가 그 기도를 3년간 기도를 하고 났을 때 제가 그 회사를 독립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회사 이름을 예인건축연구소로 해서 인테리어 회사를 2007년도에 창업을 했는데요. 감사하게도 저처럼 정말 백도 없고 어떻게 보면은 돈도 없고 세상 가운데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저에게 사업의 문이 열림과 동시에 여러분이 다 들으면 아실 만한 대기업 예를 들면 뭐 삼성물산, 현대건설, 포스코건설의 아파트 설계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차츰차츰 여러 건설사 지경을 넓혀서 지금은 소규모이지만 굉장히 잘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회사의 이제 사장님의 꿈을 이루었는데요. 그렇다면은 제가 사장님의 꿈을 이루고 나서 사람들이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저를 제 별명이 여러분은 잘 모르시잖아요. 이제 사람들이 저를 이제 미스 헤븐이라고 부르는데요. 미스 헤븐 이효진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그 별명을 갖게 된 계기가 있는데 그것이 이 세상에서는 아름다운 기준에 제 외모가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근데 너는 하늘나라에서는 아름다운 사람이야라고 이제 미스 헤븐이라는 이제 별명이 굉장히 예쁜 별명이 있는데, 근데 미스 헤븐이라는 별명을 사람들이 저에게 이제 그렇게 부르고, 그러고 어느 날 제가 또 하나의 꿈을 꾸기 시작했는데요. 미스 헤븐이 있다면 미스터 헤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왠지 미스 헤븐과 미스터 헤븐은 같이 있어야만 완전해 보이죠. 그래서 또 하나의 꿈을 꾸기 시작하는데 미스터 헤븐을 만나야겠다라는 꿈을 꾸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제가 그 결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제가 초등학교 때 친구가 저한테 효진아 너는 결혼 못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나는 결혼을 못해? 그랬더니 야 너처럼 화상 입은 얼굴을 누가 사랑하니?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저 평생에 제 마음 가운데 나는 결혼을 할 수 없구나라는 그 좌절과 절망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미스 헤븐이라고 부르니까 감히 미스터 헤븐을 찾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 미스터 헤븐의 별명도 지었어요. 호랑이처럼 용맹한 용사. 용호 씨라고 별명을 지어서 제가 용호 씨를 기다리면서 많은 시간 눈물을 흘렸는데요. 제가 그 용호 씨를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심했냐면 용호 씨에게 어느 날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보고 싶은 용호 씨에게 사랑하는 용호 씨에게 당신은 이 시간 무엇 하고 있나요? 이렇게 편지를 굉장히 많이 써서 편지를 이제 쓰면서 그래 남자친구 군대 보냈다고 생각해야겠다. 딱 2년만 기다리자 생각하고 남자친구를 기다렸죠. 근데 1년이 지났는데 너무 낙담이 되기 시작했어요. 내가 무슨 결혼을 하겠어. 나 같은 여자를 사랑할 남자가 있을까. 여러분 여자들의 마음 가운데 혹은 이 세상의 거짓 진리 중에 하나가 저는 여자는 예뻐야 된다. 날씬해야 된다. 저는 그것이
정말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여자들에게 우울증과 성형 중독과 심지어는 그게 심해지면 자살로 이어지고 또 다이어트도 또 너무 심해지면 거식증, 폭식증이 생기잖아요. 저도 그 우울증이 걸려서 자살할 때쯤에 폭식증이 생겨서 엄청나게 먹어댔는데 결국은 제 외모 때문에 자살을 선택한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 정말 여기 계신 여성분들 그 존재 자체가 너무 존귀하고 아름답다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연예인들 TV에 나오는 미스 코리아나 그런 연예인들은 그 각각 존재가 다 아름답고 귀한 것이지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예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정체성을 좀 다시 찾았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 정체성을 찾았어요. 비록 나의 얼굴은 3도 화상을 입은 장애인이지만 이 외모도 사랑할 수 있는 남자가 있을 거야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는데 어느 날 제가 그때쯤에 내 약함을 자랑하라라는 이제 책을 쓰게 되었는데요. 그 책이 나가고 책에서 이제 용호 씨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책에 그 이야기를 적었는데 책이 나가고 이제 뭐 방송국에서 이제 출연 요청이 왔어요. 그러면서 용호 씨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건 전국에 나가는 방송이고 전 세계에 나가는 방송인데 용호 씨에게 영상 편지를 한번 써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너무 용호 씨와 2년간 대화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용호 씨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 오세요라고 제가 그냥 방송에서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방송이 나가고 정말 여자는 예뻐야 된다가 거짓 진리인 것이 저를 통해 증명되는데 정말 한 100명 가까이의 남자분들이 저에게 연락을 해오고 프로포즈를 했어요. 믿어지지가 않으시죠? 제가 심지어는 누가 용호 씨지? 누구를 고를까요? 너무 재밌는 시간들을 보냈었는데 그러다가 한 통의 이메일이 왔어요. 이메일의 제목은 미스터 헤븐이었는데요. 드디어 기다리던 미스 헤븐의 짝꿍 미스터 헤븐이 이제 2년 만에 이메일을 보내왔는데 메일을 읽는데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미스터 헤븐 용호 씨라는 물론 그 시간에는 확신이 없었지만 만나고 하면서 이제 확신을 갖게 되었는데 확신을 갖는데 장애물이 2가지가 있었는데 그 용호 씨 미스터 헤븐이라는 자칭 미스터 헤븐이라는 분이 저보다 이제 6살 연하인 거예요. 게다가 앞으로 부러우신 거죠. 앞으로 그리고 또 목사님이 되겠다고 하니까 저는 나는 사업하는 사람인데 내가 사모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 부담이 되게 있었어요. 그래서 2가지 때문에 이제 형제에게 딱 거절을 했는데 그 형제는 저를 보고 나서 이제 첫눈에 사랑에 빠졌대요. 그래서 정말 믿어지지가 않죠. 네, 그런 가운데 저는 그 6살 연하의 형제와 결혼을 해서 너무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예쁜 딸과 아들 주셔서 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 시간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강력한 메시지는 나의 없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내가 있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고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있고 여러분이 거할 집이 있고 차가 있고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면 그 삶은 행복한 삶이 될 거예요. 내가 없는 것에 주목하는 순간 내 삶은 지옥이 되고 고통이 될 것인데요. 그래서 첫 번째는 감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2번째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는 모든 관계에 있어서 용서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는데요. 저에게 있어서 용서하기 힘든 사람들은 의사였고 선생님이었고 저희 엄마에게 그 교통사고를 낸 트럭 기사였어요. 근데 저는 그 사람들을 정말 조금의 거짓말도 아니고 다 용서해줬고 그들을 진심으로 축복하는 기도까지 했는데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제가 되게 자유하더라고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여러분이 마음에 독약을 먹은 것과 같은데요. 그 미워하는 그 마음 가운데 독이 결국은 퍼지고 결국 그것이 질병을 일으키고 암이 유발되고 결국은 상대방을 저주하고
미워하지만 결국은 내가 죽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용서해 주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세 번째는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내 약함이 축복이라. 최근에 한 달 전에 또 두 번째 책을 쓰게 돼서 내 약함이 축복이라라는 책을 썼는데요. 우리가 가진 약함, 저에게는 3도 화상에 입은 얼굴이 저에게 인생에서 약함인데,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나만의 고통과 약함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화가 변해서 복이 된다라고 감히 말하고 싶은데요. 여러분의 고통과 절망과 그런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은 정금같이 단련돼서 나올 것이고, 여러분의 그 고난의 깊이만큼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더 큰 기쁨과 행복을 저는 누리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마지막 네 번째로 사람을 살리는 말은 많이 있는데, 아까 저희 여기 이제 관계자분께서 사람을 살리는 말을 얘기해 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두 아이가 있는데, 아이들이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그 아이들에게 태명을 불러가면서 사랑해, 축복해라고 얘기해 주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제 뱃속에 있어부터 사랑과 축복의 말을 가장 많이 듣고 자랐는데요. 그 아이들이 태어남과 동시에 사랑과 축복으로는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 존재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제가 말도 못하는 그 아이들에게 바디랭귀지로 사랑해, 축복해, 고마워 이렇게 하기 시작했는데, 그 말을 못하는 아이들이 저를 따라 하는데요. 말이 트이면서부터 따땅해, 뿌똑해, 고마워 이렇게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이제 딸이 있고 아들인데, 딸이 동생한테 사랑해, 축복해, 고마워를 하고, 아이들이 늘 잠자기 전에 저한테, 그러니까 제가 먼저 하지 않으면 저한테 엄마 사랑해, 축복해, 고마워. 엄마가 퇴근하고 오면 저를 안아주면서 사랑해, 축복해, 고마워라고 말하는데요. 우리는 다 가정 가운데 하나의 구성원이고, 가정이 아니면 사회 어느 곳에도 우리는 구성되어 있고 소속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 그분들에게 우리가 특히 자녀에게일 수도 있고 아내나 남편에게 있고, 그분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바라면서 계속 요구하다 보면 이제 아내들은 바가지를 긁거나 남편들은 아내에게 화를 내거나, 또는 엄마나 아빠들은 그 받은 스트레스를 또 아이들에게 풀게 되겠죠. 그렇다 보면 가정이 불행한 가정으로 되고, 그 불행한 가정 가운데 자란 아이들은 결국 이 사회에서 굉장히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그렇게 결국 그 아이들을 저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그 자살을 하는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고 살았는지 지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고 살고 계신가요? 저는 여러분 모두의 입술에 사랑해, 축복해, 고마워가 그 입술에 최소한 하루에 2번씩은 고백한 삶 가운데, 여러분이 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여러분을 통해 제가 지금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하고 있듯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그 사랑과 축복, 감사를 흘려보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진심으로 바라면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용서가 너무 어려웠어요. 제가 제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것 같고요. 결국은 저는 그 힘이 사랑이었다고 생각하고, 저희 엄마가 저에게 전해준 그 사랑의 힘으로 용서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제 힘으로, 여러분의 힘으로도 저는 할 수 없는 부분이 용서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여러분은 자신을 위해서 용서해 주라 그런 거잖아요. 그 상대방을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상대방이 예뻐서, 그 상대방이 뭐가 예뻐서 우리가 용서해 주나요? 상대방은 상대방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그냥 두고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을 자유케 하고 여러분의 몸이 병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제가 용서해 주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그런 시도 썼는데요. 제 생명을 불태워서라도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 제 꿈이고 목표이고 비전입니다. 네, 좀 감상하죠. 제가 사는 이유는 결국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라이프 콘서트가 지향하는 바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것이 제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